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한국은 수년 동안 새로운 군사기술에 투자해왔습니다. 첨단 미사일, 첨단 탱크, 최첨단 전투기 등을 개발해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는 한국의 K9 썬더 자주곡 사포입니다. 이 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크고 강력한 포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심지어 호주에서도 K9을 구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포병 시스템이라고 부를 정도로 좋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큰 총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기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개발 중인 신형 전투기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KF-21은 최근 시험 비행에서 소음 장벽을 깼습니다. 이는 제트기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이 정말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전투기를 사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전투기를 만들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소형 군사 장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탱크, 장갑차, 심지어 선박까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로 한국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은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향후 몇 년 안에 세계 5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 기술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강력한 군대는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미사일입니다. 멀리 있는 목표물도 매우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은 군사용 드론과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미래의 전쟁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고자 합니다. 이 모든 진전은 인상적이지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를 계획해왔습니다.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왔습니다. 또한 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올바른 종류의 무기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다른 나라를 모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아이디어와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무기와 기술은 종종 독특하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더 매력적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기 판매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국이 다른 국가 간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은 무기 판매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이 있으며 잘못된 이유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위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자체 잠수함 개발과 더 발전된 미사일 개발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K-팝과 전자제품으로만 알려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국방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긴장이 많은 아시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동맹국과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주요 군사 동맹국이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사실이지만 한국은 국방에 있어서는 더욱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이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일부 군사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국방에 대한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한국의 방위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향후 몇 년 안에 전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무기와 첨단 사이버전 도구 등이 모두 한국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한국을 세계 국방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하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든 한국은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시기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비옥한 땅 일부를 한국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심각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과감한 결정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돈이 필요하고 빨리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땅을 파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두 나라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970년대에 한국은 아르헨티나의 야타마오카라는 큰 농장을 매입했습니다. 한국은 이 농장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농지가 부족한 작은 나라였던 한국은 아르헨티나에서 식량을 재배해 자국민에게 먹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농사를 짓기에 완벽한 광활하고 비옥한 평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돈도 있고 식량도 필요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야타마오카의 토양은 한국이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장은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 투자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큰 실망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경험 때문에 한국이 아르헨티나에 다시 땅을 사기를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양국의 필요도 달라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단체에 많은 돈을 빚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고 국민을 돕기 위해선 현금이 필요합니다. 토지 매각은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국의 경우 식량 안보가 여전히 큰 관심사입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은 더욱 부유해지고 국력이 강해졌지만 여전히 모든 국민을 먹여 살릴 농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많은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데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도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식량에 대한 백업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양국이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야타마오카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제공하는 토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기에 좋은 땅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땅의 조건과 잠재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단순히 식량 재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와 국제 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닙니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토지 매각을 통해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더욱 가까운 동맹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모든 사람들이 외국의 땅을 파는 것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가 천연 자원을 내주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르헨티나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너무 많이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소중하며 특히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농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단순히 땅을 완전히 매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장기 임대 및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땅을 소유하지만 한국은 식량을 재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거래를 통해 돈을 벌고 한국 기업들은 지역사회에 투자할 것입니다. 도로, 학교, 병원을 건설할 것입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국민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할 것입니다. 이 토지 계약은 다른 방식으로도 아르헨티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 농업 기술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더 적은 물과 더 적은 화학 물질로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 기계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부들이 이 기술을 아르헨티나에 도입한다면 아르헨티나 농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고 땅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 이번 계약은 단순한 식량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미 땅을 사들이는 것은 한국이 국경 너머에까지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중요한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양국은 많은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얼마나 많은 땅을 사용할 것인가? 협정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어떤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수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답이 필요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일이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국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협상이 아르헨티나 현지 농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땅을 잃게 될까요? 한국의 대기업 농업회사들과 경쟁해야 할까요? 양국 정부는 이번 계약으로 인해 현지 농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농부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새로운 농법을 가르치고 농작물 판매를 도울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중요합니다. 대규모 농업은 신중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환경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토지와 주변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농법 사용과 자연 서식지 보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량 운송 문제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것과 한국까지 운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국은 식량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거나 기존 항구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를 건너는 긴 여정 동안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특수 선박에 투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부채에서 벗어나 농업을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에게는 식량 공급을 확보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토지 거래는 아르헨티나와 한국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성공한다면 더 많은 국가들이 세계 다른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각국이 식량 안보와 국제 협력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국민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아르헨티나와 한국 관계의 새로운 장이 될까요? 아니면 야타마오카 농장처럼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연결된 세상에서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놀라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한국 토지 거래는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글로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중국은 한동안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많은 돈과 신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큰 예는 중국이 아르헨티나에 활용 원자로라는 특수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원자로는 건설 비용이 매우 비싸고 복잡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중국이 아르헨티나와 얼마나 협력하고 싶어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아르헨티나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국이 남미에서 친구를 사귀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 국가들의 도움이 되는 파트너로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은 돈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들이 앞으로 중국과 더 많이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모든 사람이 중국의 참여를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너무 많이 도와주면 아르헨티나가 중국에 많은 빚을 지거나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친구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리면 빚을 졌기 때문에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중국의 도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국가 전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또 다른 나라가 있으니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너무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도록 설득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라이벌 관계에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남미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르헨티나를 까다로운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제공하는 돈과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국의 투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화나게 하거나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새로운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아르헨티나가 더 나은 인터넷과 휴대폰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철도와 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개선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과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면 아르헨티나를 감시하거나 국가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누군가에게 집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몰래 나를 감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대두와 기타 농산물을 많이 사들이고 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중국은 다른 국가와 은행들이 꺼려할 때 아르헨티나에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도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특히 중요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의료용품과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때 중국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중국의 고마움을 느끼고 중국을 좋은 친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의 중국과의 협력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자체적인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네트워크에 특정 중국 기술을 사용할 경우 더 이상 미국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간의 이 모든 갈등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큰 경쟁의 일부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모두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 이러한 상황은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한쪽에는 돈과 기술, 우정을 제공하는 중국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오랜 동맹국인 미국이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한 가지 방법은 두 나라 모두와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도움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일부 허용했지만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미국 기업과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거래를 할 때마다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중국을 화나게 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싫어하는 두 사람과 친구가 되려면 말과 행동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아르헨티나의 정당마다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아르헨티나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정치 및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은 선거가 있거나 새로운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아르헨티나의 접근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 모두 장기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소부터 리튬 광산에 이르기까지 아르헨티나의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리튬은 배터리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금속으로 아르헨티나에는 리튬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 자동차 및 기타 기술용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이 리튬에 대한 접근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 대한 중국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히 중국이 리튬과 같은 중요한 자원을 통제하게 될 경우 아르헨티나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일부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으로 일반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르헨티나와 중국의 관계를 뜨거운 감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TV, 신문,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이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아르헨티나의 경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국을 아르헨티나의 독립과 장기적인 이익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의 도움을 일부 받으면서도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르헨티나와 남미 전체에서 중국의 역할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아르헨티나와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국제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세계를 계속 탐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과 미국 같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동시에 자국의 이익과 독립성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전개됨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중 어느 쪽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두 나라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쪽으로 더 기울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선택이 자국뿐만 아니라 전 지역, 나아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한국의 여정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흥미로운 한국 혁신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상상해보세요. 번화한 도시, 반짝이는 고층 빌딩, 빠르게 지나가는 고속열차,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지만 항상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참혹한 전쟁을 겪은 후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보세요. 한국이 이룬 가장 멋진 일 중 하나는 태양 에너지 분야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지붕에서 볼 수 있는 반짝이는 검은색 패널을 아시나요? 바로 태양광 패널로 햇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꽤 멋지지 않나요? 한국은 이 패널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데 정말 뛰어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태양광 패널에 매우 중요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일본 회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경영난을 겪으며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OCI라는 한국 회사가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서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인수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글쎄요, 그들은 영리했습니다. 한국의 전기는 일본보다 저렴합니다.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데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OCI는 폴리실리콘을 더 빠르고 더 잘 만들 수 있는 영리한 방법도 생각해냈죠. 마치 레시피를 가지고 재료비를 줄이면서 케이크의 맛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태양광 패널에만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정말 능숙합니다. 여러분도 현대와 기아에 대해 들어보셨겠죠?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가스 대신 전기로 작동하는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올라타서 가고 싶은 곳을 말한 다음 자동차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편안히 앉아 휴식을 취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한국 기업들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태양광 패널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제조의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삼성 휴대폰을 보거나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바로 한국 기업입니다.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휴대폰을 만듭니다. 이 휴대폰은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컴퓨터와 같습니다. 친구와 대화하고 게임을 하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숙제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 멋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놀라운 기술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기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러한 멋진 발명품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기술을 잘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이 과학, 수학,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내놓도록 장려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다른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큰 게임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기기 위해 뛰었던 것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거나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존 제품을 가지고 더 좋고 더 저렴하고 더 유용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데 정말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회사들이 크고 부피가 큰 TV를 만들고 있을 때 삼성과는 한국 기업은 그림처럼 벽에 걸 수 있는 초박형 TV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TV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실현했습니다. 한국도 로봇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로봇을 사용하여 더 빠르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로봇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 청소나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입니다. 이들은 질병을 치료하고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심각한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과 기술은 멋진 기기를 만드는 데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기술 분야의 리더가 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친구가 되고 싶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쿠키를 정말 잘 굽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의 쿠키를 좋아한다면 아마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 일부는 여러분에게 베이킹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술력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는 한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이나 글로벌 문제와 같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한국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술 리더가 되는 데에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 나은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거나 심지어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경주에 참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모든 기술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가 안전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 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초고속 인터넷은 어떨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은 기술이 기후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여 화석 연료를 덜 사용하고 더 많은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술 강국으로의 부상은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영리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통해 한 나라가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을 바꿀 다음 위대한 발명품이 한국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그 발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군사기술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롭고 진보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무인 항공기, 즉 UAV입니다. 무인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비행할 수 있는 첨단 드론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모든 종류의 중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인상적인 UAV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부는 감시용으로 설계되어 강력한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 다른 무인 항공기는 적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하는 전투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인 항공기의 멋진 점은 인간 조종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신 무인 항공기는 매우 놀랍습니다. 급유할 필요 없이 몇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한 번에 며칠 동안 공중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첨단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스스로 탐색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즉, 조종사의 지속적인 입력 없이도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은 특수 소재와 디자인을 사용하여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은밀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드론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투기 및 기타 항공기의 스텔스 기술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거의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적들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은 KF-21 보라매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 날렵한 첨단 전투기는 앞으로 한국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KF-21은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체는 레이더 신호를 산란시키는 특수한 형태로 설계되어 추적이 어렵습니다. 기체는 레이더를 흡수하는 물질로 코팅되어 가시성을 더욱 낮춥니다. 내부에는 적의 방어를 탐지하고 교란하는 최첨단 센서와 전자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KF-21은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다양한 임무를 위한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첨단 전투기를 대부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전차, 함정, 대포도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무기체계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첨단 소재 등을 사용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신형 K-라임 썬더 자주곡사포는 4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포탄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설치하여 여러 발을 발사한 다음 적의 반격이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군사 혁신은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웃 국가들은 확실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군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뒤처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평화와 안정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강해질수록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실제로 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군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한국의 무기와 기술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심지어 호주와 같은 국가들도 한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주변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도 이러한 발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양국은 국방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종종 기술을 공유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의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은 자국의 국방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미국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두가 한국의 군사적 발전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은 이에 대해 다소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아시아의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군사력 증강이 순전히 방어적 목적이며 누구도 위협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심각한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규모 군대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위협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하고 현대적인 군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기술과 무기 체계는 이러한 국방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의 군사 혁신에서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혁신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구형 무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최첨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하는 국방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발전은 한국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결단력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무기와 기술을 수출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기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한국은 군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더 발전된 인공지능 시스템과 같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한국의 과학자들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사이버 전쟁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은 전통적인 무기만큼이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해커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군사 및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첨단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적을 억제하기 위한 공격적인 사이버 역량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목적의 우주 기술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통신 및 정찰을 위한 여러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탐색과 조준을 위해 GPS와 유사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어디든 병력이나 장비를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군용 우주 비행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한국의 국방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병력과 탱크의 숫자에 의존하는 대신 규모는 작지만 기술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군대를 보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은 현대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신기술에는 새로운 도전이 뒤따릅니다. 한국은 병사들이 이러한 첨단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훈련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민감한 기술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 무기와 같은 경우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 혁신은 인상적이고 중요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혁신은 한국을 세계 국방기술의 선두에 서게 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군사기술의 가능성의 한계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한국이 다음에 어떤 놀라운 기술을 내놓을지 지켜볼 것입니다.